사람들이 이제 자기 피 검사를 이제 받는데 이게 뭘까라고 생각하는 걸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건강검진을 했더니 혹은 동네 병원에서 피 검사를 했더니 갑상선 기능이 비정상이라고 하더라. 그리고 동네 의사가 모르거나 건진한 의사가 모르면 한 수 가르쳐 주시라. 저는 그렇게 꼭 이야기를 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돌아온 갑상선 바로 알기 시간. 빅브라더 장하숙 교수님, 영브라더 장호진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는 갑상선 암 치료에 대해서는 거의 다 공부를 해본 것 같아요. 오늘은 예고드린 대로 추적 관찰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환자분들께서 피 검사를 했는데 이게 대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다. 의사분들은 막 괜찮다, 걱정할 필요 없다 하는데 사실 환자 마음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과거에는 의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그 세세한 항목이 사실 어렵거든요. 그리고 우리 전문가들이 봐도 약간 미세한 차이로도 이게 좀 그러니까 판단을 달리해야 되고 치료 방식을 달리해야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제 환자분들이 의사가 하는 말이 이러니까 오케이 그리고 이제 지나가는데, 요새는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그쵸. 정말 정확한 걸 알고 싶어하고 모든 정보의 이제 주도권을 그리고 결정을 환자 스스로 내리는 시대가 됐습니다. 네, 이제 환자들 자신이 정보의 주역이 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되게 세세하게 공부하고 오시는 분들도 많다고 들었어요, 제가. 정말 그렇죠. 제가 외래에서 이제 이러이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치료를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떤 환자는 그래요. 그거 제가 읽었습니다. 선생님 몇 년 전에 내신 논문이죠. 하고 읽고 왔다고요. 진짜 대박이신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전공의들한테 꼭 그 이야기를 해요. 환자분들이 너무 공부를 많이 하고 온다. 그러니까 어설프게 공부하고 이야기했던 너 정말 망신당한다. 조심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진짜 논문까지 읽고 오신다는 건 정말 정성도 대박이시고, 전 사실 읽기만 해도 머리가 아파서 못 읽을 것 같은데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은 환자분들이 답답해하신 부분, 피검사가 의미하는 것에 대한 것을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갑상선 환자들이 하는 피검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자, 이 항목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검사들이에요. 굉장히 뭐가 많고 복잡한데요. 우선 분화갑상선암, 잘 아시지만 유두암, 여포암 이런 항목들을 갖다 검사하게 됩니다. 우선 갑상선 기능에 대한 검사인데, 여기 보이는 프리T4라고 하는 거,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갑상선 호르몬 성분이에요. 이게 흡수가 돼서 액션폼으로 전환되는 것이 T3인데요. 이 호르몬의 레벨을 조절할 때는 이 두 가지 지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체질에 따라서는 아무리 약을 많이 먹어도 T3가 올라가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보고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갑상선 호르몬 요법이라는 치료는 실제적으로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 TSH를 낮게 억제하고 억압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건 전 시간에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그 TSH를 최대한 낮게 억압해서 재발을 막아준다.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기억하실 것은 갑상선 호르몬 약을 먹을 때 목표가 치료 목적이라면 TSH를 최대한 낮게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사실은 갑상선 기능을 평가 검사고, 그 다음 그림에서 보면 이 가정에서는 우리 몸에 잔존 갑상선 세포가 어딘가에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이런 치료 미연에 차단하자는 거죠. 우선 약을 먹고 나면 우리 몸에서 T3 성분으로 전환되어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들이 작용으로 몸속에 충분한 갑상선 호르몬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뇌하수체에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을 더 이상 분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메커니즘으로 갑상선 자극 호르몬을 억제하게 되는 것이죠. 억제하는 정도는 상황이나 나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젊은 연령의 고위험군에서는 가능한 한 낮게 언체커블 레벨까지 낮춰준다. 그러면 잔존 세포들은 바로 파괴되거나 하지는 않지만 오랜 기간 동안 억압된 조직은 결국 퇴화하게 되는데, 그게 우리 갑상선 호르몬 치료의 목적이고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복잡한 과정을 피검사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런 목적의 치료라는 거를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림이 아주 정리가 잘 된 것 같아요. 네. 엄청 복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자기 피 검사를 이제 받는데 이게 뭘까라고 생각하는 걸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장호진 교수가 고위험군에 대해 얘기를 했어요. 고위험군이라고 하는 거는 갑상선 전절제가 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임파선 전이가 있든지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전절제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방사선 동형서 치료까지 했던 사람들은 내가 고위험군이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분들은 일단 프리티4라는 약이 소위 우리가 말하는 신지로이드 하는 갑상선 호르몬 제품이에요.
그 호르몬 레벨을 정상 범위보다 약간 바깥쪽에 있게 조금 높게 유지하게 되는 거죠. 첫 번째 보면 우리 기관의 기준입니다. 그 기준은 정상이 0.8에서 1.7인데 그거보다 높게 1.8에서 2.2 정도를 유지를 하는데요. 근데 아까 장원준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T3라고 하는 건 프리티폴 먹어서 몸에서 전환이 돼야 되는데 사람의 체질에 따라 좀 달라요. 전환이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서 저 T3 레벨 자체를 기준으로 삼긴 되게 어려운데, 그래서 TSH라고 하는 그 억압이 제대로 되는가를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얘기한 젊은 연령층에서 될 수 있으면 낮게, 근데 이제 고령층, 여기서 고령층이라면 65세 이상을 이야기하고요. 옛날엔 폐경 전후면 고령층이라고 그랬어요. 네. 근데 요새는 폐경이 예를 들어 50대 정도, 중반 정도 온다고 하면 그 나이가 너무 젊은 나이거든요. 그래서 저걸 적용할 수는 없어서 우리는 고령층에다가 적용을 하고, 저 때는 이제 정상 범주의 약간 낮은 정도, 정상 범주이나 이런 정도로 이제 유지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위험군 환자들은 말하자면 갑상선 전절제가 필요 없었던 환자들, 뭐 전절제가 되었더라도 다른 이유 때문에 전절제가 된 환자들은 그냥 정상이면 돼요. 네. 그래서 반이 남아있으면 일을 잘한다고 이야기했으니까 약을 안 먹어도 되면 오케이. 약을 안 먹어도 되고, 그 약을 먹더라도 정상 범위를 유지하는 걸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약간 그 치료하는 방침이 조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한번 기억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피검사라고 하면 무조건 정상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치료 목적에 따라서 일부러 비정상 범위를 유지한다는 점도 저희 구독자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건강검진을 했더니 혹은 동네 병원에서 피검사를 뭐 다른 이유로 했더니 갑상선 기능이 비정상이라고 하더라. 이거 빨리 그 수술한 병원을 가봐라. 아니면은 내과 의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 약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바꾸고 나서 저희 이제 병원에 다시 오시는 분들을 보면은 굉장히 수치가 안 좋아 있어요. 그리고 이 결과를 다른 분과 의사분들은 이해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 이렇게 해야 되지? 그냥 정상 수치를 맞추면 되지. 근데 당장 약을 줄이라고 하는 이 의사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이제 하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목표하는 목표치가 있잖아요. 네. 거기서 굉장히 어긋나 버려요. 셋업을 다시 해야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 용량을. 그런 경우가 많이 오죠. 오는데 꼭 이야기를 해요. 아, 이제 수술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그러면 뭐 저 10년 됐는데요. 그러면 한 10년 차 됐으면 이제 그 정도를 알아야 되지 않냐. 이제 내가 왜 약을 먹고 있고 내가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걸 유지한다. 그리고 동네 의사가 모르거나 건진한 의사가 모르면 한 수 가르쳐 주시라. 저는 그렇게 꼭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그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 정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아까 논문 읽고 온다 그랬잖아요. 아, 그래도 이제 의사분께 제가 더 잘합니다 이렇게 하기가, 그게 아니라 아 이건 이래서 이렇고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역시 아는 건 힘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다음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좀 전까지 이야기한 거 기능을 검사한 거예요. 네. 갑상선 기능이 어느 정도 유지되느냐. 근데 목표치는 갑상선 글로불린이라고 하는, 저걸 타이로글로불린, 줄여서 TG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저거는 특징적인 단백질인데 갑상선 조직에서만 나오는 단백질이에요. 그러니까 정상 조직에서도 나오고 암 조직에서도 나오는데, 갑상선 전절제를 했고 방사선 동연소 치료를 해서 싹 다 조직을 다 깨끗이 없애버린 사람들은 이론적으로 저게 제로가 나와야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저걸 굉장히 중요한 단백질이고 종양 지표로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적으로 수술이 되었다. 그리고 방수 동연 치료도 다 잘 됐고 유지도 잘 된다. 그러면 TG가 제로여야 해요. 그런데 처음엔 제로이다가 슬슬슬슬 올라간다. 재발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제 저게 사람 몸에서 완벽한 제로란 건 없어요. 그러니까 언체크업을 하다. 우리가 체크할 수는 한계 미만이다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약을 먹어서 그 갑상선 자극 호르몬을 억압하는 걸 이제 우리가 그 상태를 on TG라고 그래요. 그때 재는 거를 on이라고 하는 건 turn on 했다. 그러니까 치료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인데, 반대로는 off TG예요. 약을 끊었다. 그래서 on TG에서는 낮을수록 좋습니다. 아주 제로면 제일 좋은데 최소로 낮은 범위인데 이게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쭉 간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2015년에 대한갑상선학회 진료 지침 발표한 것에서는 그런 경우에는 재발이 없을 확률이 거의 99%에 이르니까 그걸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아라, 이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 그리고 이제 요건 하나를 이야기를 꼭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 TG라고 하는 거는 갑상선 글로불린 항체하고 꼭 같이 재야 돼요. 왜냐하면 이 TG를 재는 것이 항체를 이렇게 붙여서 하는 항체 매개 방법이라는 독특한 방법으로 재기 때문에 그 자기 몸에 항체가 너무 많아서 이걸 다 감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항체가 너무 높은 사람들은 TG 값이 의미가 별로 없어요. 또 반절제한 사람들은 아까 제가 정상 조직에서도 나온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암 지표로서 의미가 없는 게 암에서도 나오고 정상 조직에서 나올 테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의미가 없어요. 그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의미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암 종류가 다를 때 수질암이라든지 그리고 미분암일 때는 이게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를 하고 나면 이게 일시적으로 확 높아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건 왜냐하면 우리가 갑상선을 우리가 띈다 그랬죠. 띄면 이것처럼 말끔하게 없어지지는 않아요. 기계처럼 이렇게 떨어지지는 않거든요. 찌끄러기가 남는다고요. 그러면 그 찌끄러기 남은 게 방사성 요오드에 의해서 파괴가 되는데 파괴가 되면 그 세포 안에 있던 그 TG가 혈중으로 흘러나오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데요. 다시 한번 돌아가면 전절제술 후에 제로였던 게 그러니까 언체커블 레벨이었던 게 서서히 올라간다. 이건 무슨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항목에 TGAB라는 게 있는데 AB라는 건 안티바디, 항체라는 뜻 같은데 그럼 이게 갑상선 글로불린 항체인가요? 원래 저 플레임은 안티사이로글로불린 안티바디라고 그러는데 TG 안티바디라고 그러지 약자로. 이 항체는 아까 장 선생님이 설명을 앞에서 해주셨는데 갑상선 조직 안에 존재하는 이제 림프구에서 주로 생성되고 림프절, 골수에서도 일부 생성이 돼요. 이 항체는 갑상선 전절제를 하게 되면 항원이 되는 TG가 없어지게 됨으로써 점점 줄어들다가 거의 안 나와야 정상이거든요. 이건 반절제한 것도 예외가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어떻게 하더라도 완전히 제로가 될 수 없다는 거, 아까 장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뭐 그런 건데 이 항체가 또 안티젠 항원 항체 매개법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재개됩니다. 그래서 안티 TG 안티바디가 너무 높으면 TG 레벨 자체를 제대로 잴 수 없게 해서 그 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거죠. TG 안티바디가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판단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몸의 면역 상태에 따라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술 후에 일시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고 방사선 요드 치료 후에도 일시적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갑상선암 재발이 없고 한 3년 정도 지나서 나면 점차 낮아지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하지만 이런 추적 관찰 중에 점점 이 항체가 증가하면 이것은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또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재발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요오드가 많은 음식을 먹거나 이렇게 갑상선 남아있는 갑상선이 염증화돼서 이렇게 많이 부풀어 오른다. 그러면 이 항체는 또 올라가요. 갑상선 염을 또 체크할 수 있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저는 애초에 이 항체가 너무 높아서 걱정하시는 분들에 대한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이건 어떤 경우일까요? 선천적으로 높은 거죠. 말하자면 체질이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항체가 너무 높아서 TG가 제로로 나오는데 얘를 못 믿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장원윤 선생님 한 말에 약간 이렇게 역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는데 항체 때문에 갑상선염이 생겨요.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항체가 높아져서 갑상선 생기고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좀 해석이 복잡한 부분이긴 한데 그건 이제 전문가하고 좀 상의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혼자서 끙끙할 필요 없습니다. 그럼 이걸 낮추는 방법은 혹시 없을까요? 애석하게도 현재까지 밝혀진 건 없어요. 사실 이런 상황으로 뭐 마음졸이 고생하는 분들이 상당수 있는 것도 알고 있고 의사들도 이런 상황에서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현존하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검사하고 아주 작은 단서라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요. 제 경험이지만 아직까지 공식화할 만한 그런 연구 수준은 아닌데 셀레늄을 복용했던 사람들을 나중에 피 검사를 해보니까 좀 항체 수치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게 데이터 모아야 됩니다, 지금. 역시 약간 셀레늄을 계속 밀고 계시는 호진쌤인데 저는 이런 말 안 믿었는데 저도 요새 약간 그런 환자들을 보고 있어요. 모든 경험이 많은 의사가 내 경험이 이렇더라라고 하는 건 우리는 안 믿어요. 현대과학은 그게 아니거든요. 데이터화돼서 그쵸. 증명해야 돼요. 아직까지 증명할 정도의 데이터는 모이지 않았어요. 아직 믿지 마세요. 네. 수질암은 기원이 다릅니다. 칼시토닌이라고 하는 굉장히 독특한 또 단백질이 나오는 더블링 타임이 2년 미만이라면 예후가 불량한 상황이라고 예측을 할 수 있겠죠. 부갑상선의 기능이 몸에 칼슘을 높여주고 인을 좀 떨어뜨려주는 역할을 합니다.